누군가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정성을 쏟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믿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더 쉽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 아이러니,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관계를 일종의 공성전처럼 생각하는 거죠. 공성전이요? 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상대의 마음이라는 성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뇨? 영국의 사상가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노력의 법칙이요? 처음 들어봐요. 네.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허우적거릴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서 더 깊이 가라앉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오히려 힘을 쭉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아,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어떻게든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 순간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략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보는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곁에 머물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마음의 설계도에 가깝겠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단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관계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통은 유머 감각이나 말을 재미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핵심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 있습니다. 듣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저 웃게만 해줬던 사람과 내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나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해줬던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기억에 남던가요? 당연히 후자죠. 웃긴 사람은 많지만 내 얘기를 그렇게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아주 근원적인 갈망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계의 첫 단추는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이건 그냥 예의를 차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철학자 헤겔이 말한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인정투쟁이라니 좀 거창하게 들리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군요. 그런데 이 고독한 싸움터에서 누군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요. 심지어 내 감정의 흐름을 읽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속상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내 존재 자체를 환영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나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 같은 거요. 정확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는 순간 역설적으로 상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새기게 됩니다. 이게 관계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연결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런 연결을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서 미러링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미러링이요? 거울처럼 따라하는 거요? 네. 혹시 누군가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와, 이 사람이랑 나랑 진짜 잘 맞는다고 느꼈던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요? 상대가 컵에 손을 대면 나도 컵을 만지고 상대가 미소를 지으면 나도 따라 웃는 식으로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요. 거울 뉴런? 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거든요. 이건 상대의 무의식에 우리는 같은 편이야, 여긴 안전해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비언어적인 신호가 또 있을까요? 저는 사실 눈을 잘 못 맞히겠더라고요.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고.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네 번째 원칙인 눈 맞춤은 정말 강력하지만 오해도 많죠. 맞아요. 맹수처럼 노려보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건 공격 신호니까요. 핵심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한 3초 정도 머무르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시선을 거두는 겁니다. 3초의 미소. 네. 이게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어요 라는 원시 시대의 평화조약이자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라는 가장 세련된 표현법이죠.
서로 눈을 바라볼 때 우리 뇌에서는 신뢰와 애착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거든요. 와, 호르몬까지요. 기억해 둬야겠네요. 이 첫 번째 단계의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 바로 디테일의 힘입니다. 저는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기억하다라는 동사라고 생각해요. 기억하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하거나 피곤해 보이던데 잠은 좀 잤어요? 같은 사소한 한마디가 100마디의 고백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나도 까먹고 있던 내 말을 상대가 기억해주면 정말 감동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되 뱉은 말을 소중히 기억해주는 그 마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거든요. 정리해보면 이 첫 단계의 5가지 원칙은 결국 나는 당신의 세계에 깊은 관심이 있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안전한 항구를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 관계를 더 깊은 바다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심리적 공명을 일으킬 차례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데는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바로 유사성과 투자입니다. 유사성과 투자. 흔히들 나와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주 초기 단계의 호기심일 뿐 장기적인 관계의 핵심은 유사성입니다. 아, 그래서 취미나 좋아하는 영화가 같으면 금방 친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6번째 원칙, 공통 관심사 공유죠. 단순히 취미가 같다는 걸 넘어서 너와 나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일종의 우리라는 의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의식. 네, 2단계에 이르면 뇌는 상대를 타인이 아닌 확장된 나 자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상대의 기쁨과 슬픔에 깊이 공명하게 됩니다. 투자라는 키워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내가 상대에게 더 많이 베풀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잘해주면 상대가 감동할 거라고 착각하죠. 아닌가요?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미국의 그 정치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랭클린에게 자신을 아주 싫어하던 정주적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 뭔데요? 그 정적이 아주 희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정중하게 그 책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그 정적은 책을 빌려줬고 그 이후 오히려 프랭클린에게 훨씬 더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와, 왜요? 우리 뇌는 인지 부조화를 싫어하거든요. 인지 부조화. 나는 저 녀석을 싫어하는데 왜 내 귀한 책을 빌려줬지? 이 행동은 뭐지? 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뇌는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이게 좀 조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심리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느낌도 들고요. 괜찮은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상대를 착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아주 작고 부담 없는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 좀 잠깐만 들어줄 수 있어요? 라거나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처럼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작은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 당신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은 쉬운 사람이 되기 쉽지만 가끔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균형점이군요.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기여할 틈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8번째 원칙, 실질적인 배려입니다. 실질적인 배려. 말로만 힘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대가 불편해 보이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슬쩍 쿠션을 가져다 주거나 목이 아파 보일 때 따뜻한 차를 챙겨주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요. 이건 당신을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즉 안식처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9번째 원칙인 이름 부르기도 정말 공감됐어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딱 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죠. 이름은 그 어떤 단어보다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네. 대화 중에 그런데 우우 씨는 어떠셨어요? 처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상대를
그냥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타인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듣고 보니 이 단계는 관계에 불을 지피는 과정 같네요. 혹시 관계가 좀 평평해지거나 정체됐을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10번째 원칙, 바로 흔들리는 다리 효과입니다. 아, 심리학에서는 흥분 전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 들어봤어요. 공포 영화를 같이 보면 연인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는 거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거나 놀이기구를 타거나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심장이 빨리 뛰는 활동을 하면 우리 뇌가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헷갈려요? 네, 이 두근거림이 무서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요. 뇌는 이 흥분 상태의 원인을 옆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두근거림을 호감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맨날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만 했다면 가끔은 함께 심장이 뛸 만한 활동을 해보세요. 관계에 엄청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사실 많은 관계가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에 오는 권태기나 갈등 같은 것들이요. 혹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 때문일까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이야말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핵심은 그 벽을 허무는 거예요. 11번째와 12번째 원칙은 속도를 존중하는 것과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라니요. 약점을 보이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떠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감미입니다. 심리학에 실수 효과, 영어로는 pratfall effect라는 게 있어요. 실수 효과요? 네,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할 때, 예를 들어 발표를 멋지게 끝낸 교수가 넥타이에 커피를 흘린다거나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호감도가 급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아, 흠 하나 없는 대리석 조각상은 감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껴안고 싶은 대상은 아니잖아요. 와, 정말 그러네요. 너무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괜히 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나 사실 이 부분은 좀 서툴러. 혹은 지금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어 라고 솔직하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도 내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아주 깊은 안도감을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관계의 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 기다림 자체가 나는 당신의 속도를 존중한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증거가 되거든요.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3번째 원칙인 일관성입니다. 신뢰의 척추와도 같죠. 척추? 네. 기분에 따라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편안할 수 없어요.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일정한 온도로 나를 맞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땅에 안심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것 같은 부분이 남았네요.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랑의 가장 큰 역설이죠. 16번째 원칙, 통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자유의 자식이며 결코 지배의 자식이 아니다. 자유의 자식이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그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손 안에 모래를 생각해 보세요. 꽉 쥐면 질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아, 하지만 손바닥을 부드럽게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를 내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네. 그 자유 속에서도 내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게 진짜 관계죠. 드디어 마지막 원칙이네요. 이 모든 관계를 완성하는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15번째 원칙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수용. 위대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는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도 똑같아요. 아, 당신이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그의 장점과 단점,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긍정해 줄 때 상대는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는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니 이 15가지 원칙들이 결국 타인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나 자신으로 먼저 더 깊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의 수행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마음을 얻는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넓어지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거창한 이벤트를 계획하기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그 대답을 어떤 편당이나 조언 없이 끝까지 들어줘 보세요. 그리고 대화가 끝날 때쯤 그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며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눈을 맞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스며드는 것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한다면 1년 후 여러분 곁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관계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이 원칙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뭘까? 그 고민 자체가 바로 당신의 관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